임피제 신부님께서 제주도에 첫 발을 내디디셨을 때 제주도는 그야말로 단군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힘든 시절이었죠. 그리고 또 그 바로 이후에 일제의 수탈을 거치고 해방됐지만은 바로 4.3이 일어나면서 제주도민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3만 5천여 명이 직접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시점에 임피제 신부님이 제주도에 들어오신 거죠. 제가 그 들어왔는데 제주도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가축보다도 더 어려운 형편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람들에게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주도에 와 보니까 각 집집마다 돼지를 기르는데 지금 말로 똥돼지. 변소 밑에다가 돼지를 기르면서 집집마다 하나씩 기르면서 그걸 하는 걸 보고 임피신부가 여기 이거 좀 개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가졌단 말이에요. 4.27을 조직해가지고 묘목 심어가지고 기름법, 감자 심하는 법 그런 교육도 있었고 또 예절교육 우리 모임해지면은 회의하는 방법, 회의 진정법도 갖고 4.27에서 그런 교육이 다 있어서 가지고 그런 걸 이제 보급하면서 할 텐데. 임피제 신부님은 아이들과 함께 돼지를 키우고 버려진 생선으로 사료를 만들었습니다. 병아리와 새끼 돼지를 나눠주고 다시 돌려받는 가축은행으로 자립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가축은행은 난항을 겪게 됩니다. 옥수 죽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줘요. 거기다가 집에서 가족들 나눠 먹고 그걸로 하루 생활을 이어갈 정도. 그렇게 할 텐데 어머니가 도저히 못 견디니까 이걸 장사꾼한테 있죠. 팔아넘겨가지고 집에 사용하려고 팔아버리고. 임피제 신부님은 돼지에게 먹이기 위해 옥수수죽을 퍼주었지만 너무 가난했던 주민들은 그 사료를 사람이 먼저 먹었습니다. 분양한 돼지는 생활비를 위해 장사꾼에게 팔려나가기도 했죠. 그 실패는 신부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개인의 변화보다 공동체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요. 이후 그는 돼지 사육을 체계화하고 품종을 개량했으며 황무지를 개간해 이시돌 목장을 세웠습니다. 제주 축산의 새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갔을 때 이시돌이 아주 그때가 아마 전성기가 아니었나 이시돌 목장에. 그때는 돼지만도 거의 한 2만 2천여도 이렇게 기를 때고 또 소도 한 900여도 있을 때고 면양도 한 2,200수 정도 이렇게 있을 때니까 목장이 아주 좀 활기찬 그런 목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이시돌 목장에 오시는데 이시돌이라는 이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 사장님이 이시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고 농부들의 수호성인인 성 이시도르의 이름을 딴 목장이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목장이 시작된 거는 60년대에 저희가 이시돌 중앙농업 실습학교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많은 청년들에게 농업기술, 축산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곳에 설립이 됐고요. 제가 72년도에 저기 제주도에 트럭타가 사실은 이시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축산이나 농가에서 이렇게 밭 갈거나 이제 개가 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농기계죠.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유용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차로 보시면 되고 그 당시에 그 이시돌에 연수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축산반, 양돈반, 개척농가반 이렇게 있어가지고 양돈반은 한 3개월 코스, 축산반은 6개월 코스, 또 개척농가반은 1년 코스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농가가 있어요. 개척농가는 한 사람 앞에 땅 한 2만 평 정도를 협회에서 사가지고 임대를 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땅값을 갖고 이제 자기 소유가 되는 그러한 사업, 그거를 개인 농장, 개척 농장 이렇게 불렀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연수 생활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배우고 싶은 거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다 배운 다음에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 기술 지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론적인 교육도 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습도 하고 또 그러는 동안에 이제 자연인 지식이 얻어지는 거니까 이제 제가 했던 거는 개척 농가만 1년을 했는데 1년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더 있었죠, 거기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주로 양돈업을 중심으로 이제 목장을 운영했고요. 지금은 유기농 우유 생산하는 낙농 목장하고 또 경주용 말을 생산하는 경주마 이렇게 생산하는 목장이고요. 전체 지금 저희 목장의 부지는 한 150만 평 정도 되는데 그 대부분은 말이나 소를 먹일 풀을 생산하는 목초를 생산하는 목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대적인 목축을 하려면 사료가 있어야 돼요. 목초가 있어야 돼. 목초를 재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제주 땅에는 맞는 목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 손을 들었는데 임피제 시모님이 와서 보고 여긴 당신 고향 아일랜드하고 풍토가 비슷한데 왜 안 되냐. 그래서 많은 외국의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연구를 시켜가지고 결국 성공을 해내는데 그 업적으로 인해서 막사이사이상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개발된 목초, 요즘 같으면 로열티만 해도 1년에 수십억씩 받게 될 텐데 제주도민들을 위한 거 그냥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전역이 다 목초가 됐고 다 소를 키울 수 있고 말을 키울 수 있는 목장으로 개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제주도의 지도를 바꾼 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푸른 목초는 곧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은 사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생명을 다루는 또 한 사람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수의사 마이클 리어던 신부입니다. 이 마이클 신부님 경우에는 수의사였는데 갑자기 신부로 없었다가 신부로 왔어. 몇 년째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 봉사라니까 이 양반이 수의사 할 때 소들이 병 걸려가고 죽고 어떻게 가면은 이 사람은 약품을 막 다 거기 갖다 줘보는 거라.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약이 없더래. 약이 없어지니까 마이클 약 어디 갔어? 신부님이 항상 귀에 닳도록 봉사만 하라 그러니까 그만 송아지가 다 죽어가는데 그 약품을 갖다 좀 살려가지고 그 약을 가져줬다니까 그게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마이클은 신학대학을 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메클지 신부께서 직접 하더라고. 난 그래서 이제 딱 졸업을 하고 신부가 되면은 일로 와라. 수의사가 신부가 되고 일로 온 거라. 대학 졸업하고 그 이제 같이 일하다가 이분 굉장히 계획적으로 딱 이분한테 이거를 물려주려고 넘겨주려고 딱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안에 아일랜드에서 수의학 하나밖에 없었어요. 학교. 외국 갈 마음 없었지만은 인터뷰 면접만 부르면은 가서 형식적으로 하고 친구도 많고 술 마시고 생겨 했는데 그걸 면접하기 전에 누구한테 추천서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받으면 학생한테 받으면 되겠다 했는데 그분한테 부탁하고 그러면 나 인터뷰만 해요. 인터뷰만 받으면 돼요. 너 아빠 이거 갈 가능성 없지만은 그러는 우리 수의학 학장한테 받으면은 인정할 것이야. 이 학장이 이 학생 추천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인터뷰할 거야. 그분 많이 뵙고 혹시 추천서 써주시겠냐고 왜 이거 하냐고 나 좀 외국 갈까 말까 생각 중이야. 뭐 봉사할 마음 있다고. 그분 옛날 콜롬비아 외방선교회 신학생이었어요. 자기 아는
신부님, 임피제 신부님 여기 한국에 와 계시는데 목장하고 있는데 그 수의사 필요할지도 몰라. 여러 봉사자 가는데 뭐 신경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분은 임신부님한테 편지 보내주시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나 상관없다. 그 다음에 시험 마지막 막년 시험 앞두고 미스터 마이클 리어든 학장 사무실 오시라고 가보니까 학장한테 임피제 씨한테 편지 왔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진짜 누구 올 수 있어서 너무 반갑다. 항상 필요하다. 그런데 가게 오게 됐어요. 처음에 영국까지 주말에 술 마시러 가려고 했다가 한국 2년 반 아니야 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재밌는 거는 제주도 안에 사는 거 너무 좋았어. 뜻밖의 나 못 살지 알았어. 또 못 사는 이유 많았지만은 또 가끔씩 여기 진짜 거기 왔을 때 좀 외로운 쪽이 있으세요. 힘든 쪽이 답답할 일도 많고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 깊은 속에 괜찮았었어요. 좋았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처녀가 이제 부산의 신발 공장에 일하러 갔다가 사고로 죽어서 재가 되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시고 쇼크를 받으셔서 여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시돌 수직사를 만든 거예요. 한림수직은 이시돌 목장의 제주 사람들한테는 정말 아버지와도 같은 이런 임피제 신부님께서 제주 여성들, 특히 이런 소녀분들, 청년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섬을 떠나야 하는 이런 이유에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전성기 때의 한림수직은 제주 여성들 1,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니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명품으로 금방 자리를 잡아서 뭐 미국의 타임지에도 실리고 일본에서 더 유명한 명품 니트 브랜드로 수십 년을 살다가 이런 산업화 시대 그리고 물질주의 시대 이런 걸 거쳐서 이런 어떤 수작업이라든지 오래 걸리고 비싼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 그 영향 때문에 한림수직이 사라지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을 사육해서 과거에는 그 털을 이용해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국내 산업의 여건이 우리나라에서 양털을 가공하거나 그걸 제품화하는 과정 자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양을 거의 많이는 사육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저희 고민은 우리가 양을 사육해서 그걸로 옷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복원하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범위를 넓혀서 생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특화된 상품, 이야기가 있는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양을 상업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산업적 목적으로 사육하는 게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양을 대량으로 과거처럼 사육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거의 10,000마리 이상의 양이 있었어요. 그 털을 한라산 계곡에서 막 발로 밟고 빨아가지고 그 털을 빨고 걔를 하나로 물레를 돌려서 그 실을 만들고 그 실로 손으로 짜서 한림수직 한 벌이 나온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일랜드에서 3분의 수녀님을 모셔왔어요. 근데 아일랜드는 원래 니팅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예요. 지금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솜씨가 되게 좋은 그 수녀님들이 오셔서 이제 처음에 한림수직 브랜드 만들어지기 전에 한림수직 직조 강습소의 형태로 시작이 되어서 여성들한테 이 니팅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수녀님들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란니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란니트가 무슨 뜻이냐면 아일랜드의 아란섬의 니팅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양모 니트는 원래 어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왜냐면 그 실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양의 기름이 방풍과 방습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어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 아란 니트가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 아란 니트가 이제 시간이 점점점 가면서 이제 제주 무늬화 된 거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무늬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는 이제 그 벌집 무늬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부들이 입던 옷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꿀벌처럼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밧줄을 보면은 이제 배에서 사용을 했던 그런 밧줄의 무늬 등등등 해서 지금 다 하나하나마다 다 뜻이 있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옷이죠. 그럼 사실 이게 대표적인 그 무늬와 이 배열의 한림수직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저희도 이런 뭐 다른 뭐 조끼라든지 아니면 뭐 스웨터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이제 조금씩 변형이 되거나 조합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한림수직의 방직기에서는 실보다 먼저 삶의 무늬가 짜였습니다. 그 무늬는 사라졌다가 다시 섬의 바람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섬을 잇던 그 실은 이제 사람을 잇는 힘이 되어 한림신협으로 이어집니다. 제주도 전체가 좀 살기가 어려우니까 임시무님께서 이 사람들을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보니까 은행은 문턱이 높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임시무님께서 이제 부산에 계시는 서 가브리엘라라는 수녀님을 모셔다가 신협을 제주도에 처음 이제 만드신 거죠. 그때 다 은행은 문턱이 높다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제 경험으로는 농협에 무슨 대출을 받고 싶어도 우리 동네 사람끼리 서로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같은 동네 사람은 안 된다. 한림 사람을 한 분 보증인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개척농장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림 사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대출을 못 받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1960년대 은행이 없던 한림 사람들은 개로 돈을 모았지만 개주가 망하면 평생의 돈을 잃고 목숨까지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임피제 신부님은 안전한 은행을 만들고자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의 도움으로 1962년 한림성당에서 촛불 아래 제주 첫 신협을 세웁니다. 가난한 신자들이 모은 작은 돈은 이웃의 삶을 지탱했고, 그 연대의 정신은 곧 사람들의 일터이자 집이 된 퇴시폰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역에 한 3만여 평씩 그 집 있는 거에 3만여 평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 개척농가, 그러니까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진공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그게 철근에 안 들어갔어요. 그 퇴시폰이. 퇴시폰 이거는 우리 어린 때 보면은 돌 싸니까 돌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돌 빼면은 요만한 거 얼마씩 해서 사는 거라. 돌을 이렇게 해라. 1m 가량 1m에 높이는 10cm다 20cm다 자갈 요만씩 하고 만들어가지고 깔아놓은 거를 우리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망치로 패가지고 돌 자갈을 이렇게 만드는 거라. 이거를 사가지고 세멘 가루하고 그거를 모래하고 섞어서, 그래서 그걸 처음에 하더라고. 이렇게 가마니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 위에 붓더라고. 부어가지고 처음에는 저거에 돼지도 키우고, 처음에는 돼지를 저렇게 키웠어. 퇴시폰과 신협이 사람들의 삶을 지탱했다면 이제는 그 삶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쉼터가 필요했습니다. 의료의 손길이 닿지 않던 병든 이들에게는 그들의 존엄을 지켜주는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파트가 바로
노인들 문제였어요. 이 노인들을 이렇게 제주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만한 문화가 있는데 저는 제주도에 제주도식 고리작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른들이 자기가 생산 능력이 떨어지면 자기 집을 비웁니다. 그리고 문간에 있는 밭거리라고 일컬어지는 조그만한 집 방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 밥해 먹다가 그럴 밥해 먹을 능력도 안 되면 그냥 죽어요. 같이 있으면 다 같이 못 사니까, 다 같이 죽으니까 부모들이 스스로 밭거리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도 정말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성 이시돌 복지의원은 돌아가신 임피제 신부님께서 이시돌 마을의 마지막 사업으로 만드신 곳이에요. 네. 2002년도에 이 금왕리에 집을 짓고 신부님께서는 이제 암 말기 환자들의 쉼터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그냥 죽음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다 알다시피 암 말기 환자들의 느끼는 통증 조절, 조절이란다고 해서 완전히 뭐 없애는 건 아니지만 통증을 완화시키고 조금이라도 암 말기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들을 완화시켜서 조금이나마 그 임종의 가정들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우리나라가 암 환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암 환자들이 너무 많고 또 그들의 마지막을 모실 수 있는 이곳은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립자의 정신대로 끝까지 이 무료병원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도 또한 필요합니다. 내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그리고 모든 치료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갈 곳이 있구나, 제주도에. 네, 그런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있는 건물을 좀 헐고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당신이 그 건물을 못 헐게 하더라고. 지금 그 벽돌로 되어 있는 그 건물, 그 사제관 있는 건물을. 그거를 좀 헐어야만 집을 지을 수 있겠는데, 이 양반이 절대 헐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당신 건물을 지라고 하면서 그걸 헐지 않으면은, 그럼 난 어떻게 하느냐. 몇 번 다퉜어야지, 그것 때문에. 그러고 어느 날 아직 내가 결정적으로 한번 끝장을 보려고 밤에 신부님한테 찾아 들어가서 이거 아니면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내가 새로 건물을 멋지게 사직관 지어줄 테니까 헐자. 양반이 그 얘기 딱 듣고선 저기 한림 앞바다를 그 사제관에 가면 저 유리창 있어요. 뒤로 돌아서 그걸 내다보면서 내가 여기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고 했을 때 저 한림 앞바다를 내다보면서 내가 눈물 짙은 곳입니다, 이거야. 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이 양반하고 살면서 그 속마음을 내가 그때 다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인간적으로 외롭고 기댈 데 없을 때, 한 인간으로서, 이게 허우면 안 되겠구나. 그러나, 그분은 결코 뭔가를 끝까지 이루고자 했던, 불굴의 사나이다. 의지의 사나이,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런 같은 인터뷰 부탁하면 자기 싫어. 지금 제가 예나 했던 일 알지 말고 지금 앞으로 할 일 얘기해보자. 뭐 할 수 있는지. 그것만 하셨어요. 자기 중심 안에요. 오히려 자기보다는 이스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 그래서 나한테 넘겨주는 거는 나는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 이 양반 실망시킬까봐.
그러니까 엄청나신 분인 거 사실입니다. 엄청나신 분이고, 야, 한 사람 개인이 어떻게 이런 일도 할 수 있었을까 정도로 놀라는 일도 많은데, 다만 임 신부님이 자기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자기가 한 일의 동기랄까요? 의미랄까요?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세운 호스피스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신 앞에 항상 먼저 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임 신부님의 어떤 위대함이나 대단한 신분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도를 많이 알아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 근본에는 임 신부님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임 신부님 왜 이 사업을 하시고 왜 이런 일들 하셨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우리 임 신부님, 제가 그 임피제라고 이름 지어드렸지 않습니까? 패트릭 제임스 맥컨시, 그의 앞에 피자하고 제임스 제자를 해서 임피제 합시다 해가지고 임피제를 했는데, 천국에서 잘 살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호를 긋습니다. 예, 신부님 천국에서 편안히 사시고 이 시도를 잘 돌봐주십시오. 아유, 신부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신부님이 계신 동안에 그래도 저희 든든한 지주목처럼 지켜봐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있는 동안에 신부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신부님같이 언젠가는 또 땅에 묻힐 날이 있겠죠. 그동안에 신부님 어를 생각하면서 굳건하게 의지를 단단히 가지고 신부님의 모습을 담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